문재인 대통령께서 폐기 지시를 내린 국정화 역사 교과서가 언론 방송 등에서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들 얘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와중에 아이를 건강한 역사관으로 키우고자 하는 평범한 학부모의 눈으로 금성 교과서를 편견 없이 읽어보았습니다. 그중 6단원,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단원을 읽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1945년부터 현재까지를 한눈에 보는 연표에는 상징성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악수하는 사진이 큰 컬러 사진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당시 국제정세로 냉전 체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체제를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혹은 전체주의 간의 대립 및 대치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유라는 말이 없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소련이 1945년 8월 8일 대일 선전 포고를 하고 만주로 밀고 내려오면서 한반도까지 모두 점령할 기세를 보이자 소련군의 한반도 단독 점령을 우려하여 미국이 38도선 분할 점령안을 제시한 것을 이를 분단의 원인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군정청은 편의성을 위해 친일파 청산을 하지 않았다며 현상 유지 정책이라는 부정적 표현으로 소련 군정은 행정권도 넘겨주고 간접 통치 방식이라는 긍정적 표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눈에 띄는데요. 역사 해석 관점이 민족 사학적으로만 치우친 것은 아닌가 합니다. 민족, 자주, 독립만이 시급히 요구되는 건국 사관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 같습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좌익 우익을 다 아울렀고 정치적 공백을 잘 메워나갔다고 하지만 나라 이름을 조선인민공화국이라 칭하는 듯 좌익 세력만이 주체가 됐었기에 우익의 반대가 당연했던 것인데 우익 세력은 건준에 부정적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것이고 큰 파문을 일으켰다는 등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소련 군정이 앞서 북한 공산정부 수립을 향해 가고 있었고 신탁통치 좌우 대립, 미소 공동의 결렬 등 통일 국가 수립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당시 상황과 국제 정황으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없음을 정확히 기술하지 않으므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공산국가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의 절박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승만은 뛰어난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건국 대통령임에도 제대로 된 독사진 하나 찾기가 힘듭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좌익 무장 세력이 남한의 50 총선거를 반대하여 경찰지서 습격, 경찰과 우익 인사 살상 등 폭동을 일으킨 제주 4.3 사건을 미 군정청과 우익단체가 강압적으로 대응하여 잘못한 것으로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좌익 무장 세력의 반란을 무장 봉기라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희생자 앞에 고개 숙인 노무현 대통령의 깔끔한 컬러 사진이 돋보입니다. 참고로 6단원 내내 대통령 사진 설명에서 이름 뒤에 대통령 칭호를 붙인 것은 윤보선, 김대중, 노무현 뿐이었습니다. 역시 금성 교과서에서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의 집필진들께서는 조국이 어디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궁금하였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수립 경축 대회 사진 등 북한 정부 수립을 타당성 있게 서술하고 축하하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남한 단독 선거를 비판하고 남북 협상에 참여하면서 분단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북한 옹호적인 기술이 눈에 띕니다. 하단에 김일성의 젊은 모습이 눈에 띕니다. 좌파 진영에서 늘 들고 나오는 문제 제기가 친일이라는 프레임입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친일파 청산이 그 어떤 이념이나 국가관보다 우선 가치가 있는 중대한 문제일까요? 일제 식민지하 36년 동안에 나타났던 배신자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 잣대를 내 나라를 침략 지배하였던 일본 및 친일파에게 들이댄다면 같은 동족임에도 침략하여 더 많은 살상을 저질렀던 북한에게는 왜 들이대지 않는 걸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요. 늘 6.25 전쟁 얘기가 나오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 하지만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공론화는 보기 힘듭니다. 역사 수업 시간에 6.25는 아예 안 가르치고 넘어가는 교사도 많다고 합니다.
친일이라는 프레임은 종종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보수 우파 정권의 타당성을 훼손시키는 기막힌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한결같이 칭찬하면서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토지개혁은 지주로부터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한 바 모든 농민을 지주 소장농에서 국가 소장농으로 만들었다가 집단화 농장의 노동자로 만든 것이고 소유권을 농민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분배는 경작권에 국한된 것이어서 매매권, 상속권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존중하는 유상 수용, 유상 분배의 남한의 농지개혁을 주도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오히려 북한의 토지개혁에 자극받은 농민들의 요구로 남한에서 어쩔 수 없이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 관한 도입 부분에서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갈등 고조와 숱한 군사적 충돌들로 6.25 전쟁의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역시 젊은 모습의 김일성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6.25 전쟁이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해 국제전으로 확대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 김일성 주도로 소련과 중국이 협력해서 일으킨 전쟁의 전모를 희석시키고 전쟁의 책임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중공군 개입을 중국군의 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누가 우방이고 누가 적인지 구별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선 지금의 러시아를 소련으로 칭하듯 지금의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는 중공으로 칭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의 중국은 지금의 대만인 자유중국을 가리킵니다. 여기서의 묘사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만 쓰인 것일까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인해 6.25 이후 한반도의 강력한 전쟁 억제 효과와 해외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에게는 독재자라는 표현과 서술이 빈번한데도 북한의 김일성에게는 독재라는 용어를 붙이지 않고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남긴 상처와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북한, 소련, 중국에게 묻는 문장이 없었습니다. 양측 간의 이념적 대립이 큰 원인이었다고 하며 전쟁과 분단이 쌍방간의 탓인 듯 기술합니다. 이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귀한 목숨을 바쳐가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쟁 영웅들에 대한 서술도 없고 순국선열의 혼을 기리자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미군의 원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밑줄에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빨간색 밑줄에 부정적 평가로 문장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농산물 원조에 대한 악의적 왜곡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공산 국가들의 북한 원조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부분에선 베트남 적화의 과정에 있어 북베트남의 전략 전술은 어떠했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보트피플, 대량 학살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지금의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라고만 기술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만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의의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독재 정치만을 강조할 뿐 자유가 수호되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출범하게 된 역사적 평가나 긍정적 서술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측 상단의 학습 목표에 이승만 정부 시기 독재 정치의 내용을 열거할 수 있다 라고 쓰여 있어서 이승만은 곧 독재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게 합니다. 참고로 이 책의 5단원 중간에도 이승만과 신채호의 독립운동 방략을 비교해 놓고 신채호의 주장의 입장에서 이승만의 주장을 비판하는 글을 써보게 하는 탐구활동도 볼 수 있었는데 이 책으로 공부하면 이승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박정희 정부의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을 당시 시민, 학생, 언론의 입을 빌어 굴욕적인 외교로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승만은 미국을 이용하여 공산화를 막아냈고 박정희는 일본을 이용하여 기술 이전과 산업화를 이룩했는데 김일성은 소련과 중공을 이용하여 무엇을 이루어낸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비교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은 그의 대표적인 과오라고 인식되는 유신 체제에 대한 서술 부분에 딱 한 장 실려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이후 반미 운동이 전개된 것과 관련해 불확실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군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미국이 승인하여 광주로의 공수부대 투입이 가능했다는 식의 논리인데, 이는 인과관계와 진위 여부가 밝혀진 것도 아니며 당시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주장이고 NL 주사파의 논리인데 이걸 교과서에 그대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에게는 공적과 과오가 다 있기 마련인데, 누구는 죄수복 입은 사진만을 싣고 누구는 큰 상을 받아들고 있는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사진으로만 골라서 실어야 했나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4페이지에 걸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듯 파란색인 긍정적 평가와 빨간색인 부정적 평가가 모두 나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경제 성장을 주도한 역사적인 지도자의 사진 한 장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 및 기업과 기업인의 역할에 대해 정경유착, 미국, 일본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 부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일성에게는 독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표현한다면 김일성 공산당 수령 절대 1인 독재 체제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상세하고 이해가 잘 가도록 친절히 설명하고 있으며 비판적이라기보단 오히려 높이 평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주체 사상의 성립 배경과 역량 파악하기,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의 성립 과정 및 북한의 세습 체제 설명하기가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 목표로 과연 타당한 것인지요.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하게 된 과정을 잘 준비된 지도자가 단계를 제대로 밟아서 자리에 올랐다는 식의 기술은 애써 세습의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경제적 어려움과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변호하는 등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애매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은 국민의 의무와 물질적 보장이 강조된 인권이라며 북한의 인권 탄압 역시 변호하는 듯한 기술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대북 정책만을 칭송하며 남북 정상회담 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의 환한 미소와 손을 맞잡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은 하나같이 젊거나 밝아 보이는 이미지로만 싣고 있는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원인인 박왕자 씨 총살 사건도 드러내지 않는 등 북한 정권의 불리한 사건들을 은폐 축소하고 있고 북한의 9대 대남 도발에 대해선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햇볕 정책의 결과로 긍정적 결과만 열거하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 결과인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두 번째 항목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란 좌파 진영에서 미군 철수와 더불어 일관되게 요구하는 주제로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건 북한은 불법 정부이기에 자유 대한민국이 수복해야 할 지역이지 대등한 정부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방제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대등한 자격으로 서로 합치자는 것이며 이는 적화 통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연방제 통일을 공약으로 내거는 대선 후보가 하나둘 눈에 띄다가 대통령으로까지 당선된 현실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교과서를 보는 학생들 중에 연방제 통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학생은 과연 얼마나 될지 심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로써 금성고등학교 한국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